당신은 동맹국이 표적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진 강대국이나 경제적 경쟁자인 척하는 친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육상 국경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국가. 항상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헌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고 조약을 체결했으며 물류를 제공하고 안보, 무역,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협력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도 굴욕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합 위협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미합 중국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바라본 채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캐나다는 그냥 가져가면 되는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버려진 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즉흥적으로 던진 말일까요? 아마도.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사람이 내뱉은 말은 결코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발언이 더 큰 전환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반기를 든 국가들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가혹하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병합 위협만으로는 부족했던 듯 관세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철강에, 그 다음은 목재, 이어서 유제품,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이슈가 기사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됐습니다. 예고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계산된 결정이 아닌 분노에서 비롯된 처벌 같았습니다. 적이 아닌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낸 이웃 국가에게 내리는 벌. 왜냐하면 캐나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 않았고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있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캐나다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는 방식이 아닌 훨씬 더 위험한 방식. 체면과 이미지로 지탱되는 강대국에게 가장 위험한 무기, 품위. 품위는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처받았을 때 분노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신념으로 대응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백악관의 불안정한 약속을 조차 성급하게 나쁜 협정을 맺고 있을 때 캐나다는 땅에 발을 딛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쁜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정부, 야당, 노조, 기업인,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친 결정이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대사 커스텐 힐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제무역부 장관 도미닉 르블랑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캐나다는 경제, 노동자, 자주권을 위협하는 협정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총리 마이클 카니는 이전엔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강직하고도 이성적인 저항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세 사람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쇼가 아니라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나쁜 협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국의 로비를 만족시키기 위해 환경 기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광물, 철도 운송, 청정 기술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불평등한 할당량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이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정책을 이유로 캐나다를 사법 시스템 밖에서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산업 평화가 아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위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유리한 쪽은 캐나다가 아닙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관세나 무역 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 선택이 세계 최강국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도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것을 협상의 게임으로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 대해 협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년의 협력과 조약, 가족 간의 연결까지 지우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듯. 하지만 캐나다는 그의 기대와 달리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오타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협하는 동안 의회는 동맹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결을 외칠 때 캐나다 국민은 저항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아닌 더 강력한 무기,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격적인 포퓰리즘의 시대에 이런 의지는 진정으로 귀중한 가치입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것은 쉽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버티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론, 경제적 손실, 단기 충격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잘 나오기 위해 아무 계약이나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캐나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다른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굴복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국제회의에서 활짝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 뒤에는 종종 구체적인 조항도 진짜 보장도 없는 빈 계약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극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그 연극에 참여하길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대가가 있습니다. 국가의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늘 점잖고 조용하고 심지어 수동적으로 여겨졌던 국가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정하고 초강대국의 눈을 바라보며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면 예의가 단호함으로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한 번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파도의 형태로 조금씩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 하나하나가 지금 시작된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저항에 관한 것, 존재에 관한 것, 가장 큰 목소리에 흡수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모든 것이 과장처럼 느껴지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전쟁도 폭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동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환심을 사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설 속에 지금 2025년의 캐나다가 존재합니다. 30살에서 65살 사이에 누구나 잘 아는 그 역설. 삶을 오래 산 사람은 압니다. 겉보기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아왔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데 따르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압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조약이나 관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따를 걸 알면서도 지키기로 한 선택,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충성은 저항으로 바뀝니다. 언제나 남의 소음을 받아들이며 살아온 캐나다가 이번에는 자신의 침묵을 듣고 거기에 단호하게 응답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사위 던지듯 관세를 남발하던 그 순간 캐나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탱크로 하는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으로, 문서로, 법률 조치로,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인 조치들로.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엄을 내부에서부터 지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3월에 통과된 철강 관련 개정안이나 밴쿠버 한글 통한 수입 규제 강화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트루아리비에르의 제철소에서 28년째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그 조치들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일자리, 은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요란한 연설이 아니라 구조적 준비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워본 적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캘거리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던 한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국 관세로 운영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직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혼란에 대한 최악의 대응은 해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서스케처원의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밀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 국제 운송업체와 계약을 재협상해야 했고, 마진도 지키고
누구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57살의 트럭 운전사를 떠올려 보세요. 미국에서 화물이 거부당한 후 그는 4개의 줄을 가로질러 새로운 유통 경로를 찾아야 했고, 지금은 유럽 연합과의 협정 덕분에 강화된 헬리팩스 항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위협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할 때 캐나다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고된 낙상에 대비해 뼈를 단단히 만드는 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충동적 반응과 지능적 대응을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캐나다가 지금 하는 일은 단순히 관세 그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관세를 정당한 규칙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닥쳐올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누구보다도 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란 상세계, 연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용기. 외부의 압박이 속도를 요구할 때 내부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용기. 캐나다의 철강 조치는 심지어 미국 상원 의원들조차도 인정했습니다.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존중의 태도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보복과 선제 대응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캐나다는 지금 선제 대응 중입니다. 물류를 재정비하고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며 계약을 재검토하고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회복력을 위한 구조 설계입니다. 지금 캐나다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은 복종을 요구하는 세상에 맞서 이성으로 대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50세 이상의 많은 이들이 이 상황에서 깊은 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굴복의 고통인가, 저항의 고통인가? 그리고 캐나다는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 캐나다는 하나의 제도적 성숙의 사이클에 돌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가의 세계적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알루미늄 산업을 보십시오. 북미 시장의 수축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는 스칸디나비아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생산 확대에 나섰습니다. 한 발 앞선 조치였습니다. 새로운 관세로 보복하는 대신 캐나다는 친환경 기술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미국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전기차용 장기 배터리 생산 같은 곳에 말입니다. 또 하나의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도전을 던졌지만 캐나다는 전략으로 구성된 하나의 전체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토록 가까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그 답은 단순히 정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지금 권력을 가진 리더들의 심리에 있습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는 힘과 복종의 게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왜 시진핑은 바다 건너에서 전략적 훈련으로 권력을 쌓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전기와 성장 과정, 두려움과 강박, 모순과 상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움직이는 리더들을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단지 그들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균형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21세기를 형성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을 더 분명히 보고 미래를 더 의식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눈치챈 적 있나요? 진짜 변화는 거의 관공서 책상 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가끔은 단지 싸지 않은 여행 가방, 취소 이메일 한 통, 혹은
부엌 식탁에서 신문을 펼쳐든 채로 내리는 아주 단순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캐나다의 방역도 그랬습니다. 호통도 공식 보복도 아닌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시작된 것. 각 시민의 선택. 언제, 어디서, 왜 돈을 쓸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 전쟁은 의회 회랑에서만 저항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 지쳤지만 깨어 있는 사람들의 습관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세금으로 매길 수 없는 힘, 개인의 결정. 그 첫 번째 선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국경을 넘지 않는 것, 그 여름 휴가를 취소하는 것, 버펄로 아울렛 여행을 미루는 것, 시카고 공연 대신 밴프 페스티벌을 택하는 것. 작아 보이나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30살에서 65살 사이의 캐나다인 과반수 이상이 올해 미국 여행을 줄이거나 완전히 취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항의가 아닙니다. 경제적이고 감정적인 재조정입니다. 하지만 누가 단지 외교 문제 때문에 휴가 계획을 취소할까요? 답은 단순한 환율이나 세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외감입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국경을 넘었을 때 즐거운 여행 되세요. 대신 의심과 불안이 먼저 다가올 때의 그 기분. 어린 시절 가족과 미국 여행을 다녔던 이들에게 그곳의 공원과 풍경, 친구들이 추억으로 남은 이들에게 이 변화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불편함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불편함 때문에 습관을 바꿔본 적 있나요? 예전에 좋아하던 식당을 종업원의 눈빛이 달라진 것만으로 피하게 된 적,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끊게 된 계기가 큰 싸움이 아닌 말투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 때문이었던 적,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분위기가 싸해졌기 때문에 이웃 방문을 멈췄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이 무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의와 존중을 중시하여온 이 나라 사람들에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변화는 숫자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5월 한 달 캐나다발 미국 항공 여행은 17% 감소, 자동차 여행은 37% 감소. 이건 추세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진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디즈니 여행을 취소한 아버지, 시애틀의 사촌과의 재회를 미룬 할머니, 나파밸리에서의 결혼식을 포기하고 로키 산맥에서 결혼한 신혼부부. 이러한 개인 선택들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비행기 줄고, 예약 줄고, 소비 줄고. 그 돈은 더 이상 뉴욕 호텔, 미니애폴리스 식당, 버몬트 주의 주유소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돈은 캐나다 내부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내 나라와 함께한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잊혔던 소도시들이 다시 숨을 쉽니다.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밀렸던 가족 소매점들이 회복세를 탑니다. 국내 관광업체들은 인력을 더 고용해야 할 만큼 바빠집니다. 예전엔 겨울에 문을 닫던 토버모리의 작은 숙소는 이젠 연중무휴 운영됩니다. 캡룹스의 꿀 생산자는 거의 전량을 수출하던 구조에서 국내 유통으로 전환해 매출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모두 캐나다 가족들이 자국을 재발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62살의 손주들과 함께 어린 시절 얘기만 들었던 호수를 찾아가는 것, 47살에 늘 미루기만 했던 4시간 거리의 트레킹 코스를 처음 걷는 것, 이건 단순한 여행 코스 변경이 아닙니다. 정체성과의 재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표 계산, 왜 여름 광고가 효과가 없는지 분석, 왜 국립공원이 텅 비었는지 고민, 국경 근처 식당들이 왜 조기 폐업하는지 점검. 몇몇 주는 캐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백만 달러 광고 캠페인에 투자합니다. 화려한 이미지, 큰 할인.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 건 가격이 아니라 무시였다는 것.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프로모션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존재,
경청,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마케팅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광객을 되찾으려 애쓰는 동안 캐나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립심, 내부 자존감, 소속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캐나다의 반응은 볼륨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존중, 노력으로 쌓아온 것에 대한 긍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존재합니다. 목적. 저항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국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돌보는 국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 그런 국가는 새로운 형태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힘은 이웃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계약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개인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생일에 엘버타 산맥에서 스파를 즐기기로 한 여성, 마이애미 쇼핑 대신 몬트리올의 수공예 장터를 선택한 남성, 플로리다 대신 손주들과 초원지대를 여행하기로 한 할머니. 이 하나하나의 선택이 소리 없이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선언, 하나의 입장. 왜냐하면 진짜 보복은 정부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단지 정치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건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야기. 존중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태도로, 존재로, 선택으로. 그리고 만약 당신도 개인의 선택이 공동의 미래를 만든다고 믿는다면, 외교 정책은 일상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면, 주권은 애정과 소속감, 그리고 용기로도 쓰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채널은 바로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저항은 듣고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타와에 사는 58살 부부.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미국 플래츠버그까지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열린 국경이 주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왜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걸까? 통관 때마다 느끼는 그 사소한 불편함을 왜 계속 견뎌야 하지? 우리 주초, 아내도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그 질문은 단순한 소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외부 강요의 아니요,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더 큰 흐름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수백만 개의 익명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쌍의 부부가 국경을 넘지 않고 로렌시안 산맥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결정한 일. 그 단순한 행동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선택들이 새로운 집단적 인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파트너의 요구에 계속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국가의 반응은 반드시 정치적 저항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작고 반복되는 선택들이 거스를 수 없는 물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의 결정이 곧 국가적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캐나다인이 이 흐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같은 관점과 같은 저항 의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족들, 특히 미국과 깊은 무역 관계를 가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 겁니다. 그들에게 관세 하나하나는 단지 세금이 아니라 가정의 미래 직격탄입니다. 여기서 진짜 역설이 시작됩니다. 국가는 전체적으로 고개를 들지만 개인은 빠른 합의가 없으면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있는 겁니다. 결국 싸움은 단지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왜 저항을 선택할까요? 답은 단지 경제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우리가 모두 한 번쯤 느껴본 감정, 계속해서 깎아내려질 때의 분노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일은 단순히 경제적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정체성을 훼손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확장판, 스스로 판단도 못하는 종속국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나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지갑이 아니라 국가의 자부심입니다. 트럼프가 위협의 목소리를 높이던 그 순간 캐나다인들이 거리에서 묻고 있던 질문은 달랐습니다. 지금 협상되고 있는 게 뭔가요? 경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인가요? 자존심이 걸린 협상장에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트럼프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돈만 협상되는 게 아니라 존중도 함께 협상되는 것입니다. 한번 잃은 존중은 어떤 관세보다도 비쌀 수 있습니다. 분열 가짜뉴스, 외교를 흔드는 포퓰리즘의 시대 속에서 진짜 저항은 거대한 조약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시스템이 그들을 억지로 수용하게 만들 때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일상적 선택으로 다시 힘을 쌓아가는 국가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캐나다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국가들이 이런 질문을 마주한 장면들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동맹으로 여겨졌지만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던 나라들, 우리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는가? 캐나다는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진짜 해답은 무언가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진짜 힘은 거대한 승리가 아니라 작은 거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더 쉬운 길을 마다했던 순간들 속에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는 그렇게 자기 몫의 싸움을 해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제국의 몰락을 목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행진하는 군대도 불타는 연설도 없이 단지 부재의 소리만으로, 언제나 붐비던 호텔의 예약이 사라지는 소리, 손님이 오지 않아 일찍 문을 닫는 상인의 떨리는 목소리, 때로는 패권의 붕괴는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떠들썩하지도 경고하지도 않은 채 국경을 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관광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던 전문가들조차. 왜냐하면 이 퇴각은 정부 명령도 조직된 캠페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신, 짜증, 피로감, 그리고 어느 순간 올해는 미국에 가지 말자는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수없이 반복되며 하나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 물결은 결국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곳들을 하나둘씩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로체스터, 버펄로, 이 모든 도시는 4월에서 6월 사이 숙박률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버몬트주의 경우 여름 경제 활동의 60% 이상이 캐나다 관광객에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소상공인들이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40%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50살 여성, 20년 넘게 가족이 운영해온 꽃집의 주인, 레이크 플래시드 중심부에 위치한 상점, 단골 고객은 주말마다 찾아오던 캐나다 커플들, 그들이 오지 않자 매출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그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헤드라인도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지만 그녀는 지금 같은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수백 개의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플래츠버그의 한 모텔 주인은 이제 직접 손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저라도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다른 목적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확산되면 진단은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단순히 물건을 팔던 파트너가 아닌 자신들의 도시를 안정적으로 떠받치던 존재를 잃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손실이 아무런 논쟁 없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의회에서의 격렬한 연설도 없었고 외교 단절 선언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지친 마음, 그리고 그 지침이 행동으로 바뀌었을 때 그건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지쳐서 멀어진 관계, 더 이상 전화도, 답장도, 방문도 하지 않게 되는 관계, 단지 당신만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캐나다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물러남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파장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북미 무역관광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캐나다 관광객의 부재로 인한 직접적 손실은 무려 1만 4천 개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 사무직이 아닙니다. 리셉셔니스트, 운전기사, 요리사, 여분의 방을 단기 임대하던 주부, 어느 날 갑자기 생계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정치 중심지는 이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연설에서 여전히 말합니다.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그 반대를 외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무역을 넘어 문화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국경 도시에서 열리는 공연 티켓 판매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제 더 이상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한 기후의 나라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정치적 긴장이 언제나 피부에 와닿는 곳, 그리고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나라가 감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곳이 되면 무엇을 잃게 되는가? 답은 소비자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 기억, 감정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안정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계심, 세관에서 모욕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발음이나 국적 때문에 차별받을까 하는 불안, 이 감정의 손상은 관세와 달리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특별한 것입니다. 미국 당국은 할인과 프로모션으로 관광객을 끌어오려 애쓰고 있지만 핵심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행의 가격이 아니라 감정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고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내부적으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국 경제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에 대한 지원, 지역 가치 회복 캠페인, 작은 공동체를 연결하는 인프라 투자, 예전에는 외부로 흘러가던 돈이 이제는 안에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피어납니다. 자부심. 항상 옆에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 지역의 손으로 만든 물건을 소비하는 긍지, 수출만으로 평가되지 않는 국가,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국가라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자랑. 신뢰가 무너졌지만 외교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등장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관료주의로 이루어진 비공식 전쟁입니다. 미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캐나다 무역 부문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 전쟁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5% 무엇에 합의에서 벗어난 불분명한 항목들의 일종의 모호함을 이용한 징벌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즉시 협상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즉흥적인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멈췄습니다. 수출 경로를 재정비하고 계약서와 원산지 인증서 하나하나를 검토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이 정밀하게 재분류되었습니다.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력화하기 위해서. 혼란 위에 세워진 위협은 명확해지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그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부작용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던 미케 무역 통합의 신뢰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것. 예측 가능한 파트너일수록 교류는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존재와는 장기 계약이 의미를 잃습니다. 대신 플랜 B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정이 등장했습니다. 다변화는 전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 판단에 따라 캐나다는 수출축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계약 건수가 32% 증가했습니다. 농업기술, 지속가능한 광업, 바이오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차적이었던 시장이 이제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이제 캐나다 수출 지도는 컴퍼스와 자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북미 외 계약 하나하나에 담긴 메시지.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부분적 독립성은 협상 구조 전체를 바꿉니다.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출구를 발견한 상대는 굽히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런 근본적 변화에는 내부의 저항도 따릅니다. 미국 국경 근처의 일부 산업 부문은 혼란을 호소합니다. 수십 년 동안 긴박한 일정과 낮은 마진 속에서 버텨온 소규모 자동차 부품 공장들. 디트로이트에서 납품이 지연되고 시러큐스에서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고 국경에서 트럭이 이유 없는 검문으로 몇 시간을 대기. 그 혼란의 틈을 타 위기가 세우며 듭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그 틈마저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재편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긴급 전환기금, 의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었습니다. 총액 30억 캐나다 달러. 목표, 외교 변화가 내수 경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돈은 시혜가 아닌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 안엔 더 미묘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층위가 존재합니다. 보다 인간적인 영역, 신뢰의 붕괴는 상대방도 흔듭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 뒤에서 미국 내부에도 불안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신호 중 하나는 바로 미국 기업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업인들이 공개 서한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이 예측 불가능성을 불러오고 있다는 정당한 우려. 그 편지는 관세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득을 볼 것처럼 보였던 기업들조차 혼란의 비용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버릴 때 잃는 것은 단지 도덕성이 아닙니다. 신용, 신뢰, 법적 안정성. 계약이 아무리 완벽하게 쓰여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무용지물.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를 압박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건 힘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불안은 항상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사이 캐나다는 조용히 구호 하나 없이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내는 약함이 아니며 단호함은 반드시 시끄러울 필요가 없고 진정한 충성은 상호 존중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협박에 굴복할 것인가? 새로운 길을 설계할 것인가? 캐나다는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흔들리는 땅 위에서도 걷기를 선택한다면 다시는 기어가지 않습니다. 위험 속에서 배운 균형은 그 어떤 강요된 이익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주저 속에 쓰이고 있는 이 이야기의 다음 문단은, 이 물음은 지금 조용한 의사당 복도에 떠돌고 공식 연설에 숨겨진 문장들 속에 숨어 있으며 장관들과 대사들의 시선 교차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나 조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야기의 주도권, 서사의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불확실성에 감싸여 있지만 마이크 앞에서 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명 한 번으로 요약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답은 이미 서서히 보이지 않는 일상의 손짓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교사, 상인, 어머니, 젊은 창업자,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은퇴자들, 바로 이들이 국가를 지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딛고 선 이 땅 위에서 새로운 방향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의하는 협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닌 역사적 성숙함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의 지배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더 정교하고 더 교묘하고 더 칭송받는, 그러나 결코 덜 위험하지 않은 새로운 굴종을 받아들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준비하고 있는 몸짓은 상징적입니다. 게임의 룰을 다시 묻는 이 행위는 더 큰 질문에 빛을 비춥니다.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떤 안정을 위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다른 나라들에도, 다른 사회들에도, 다른 의식에도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견디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깊은 파장을 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국가의 결정 뒤에는 늘 개인의 우주가 있다는 것. 기억, 상실, 영향, 좌절. 현재를 구성하는 선택은 종종 오래된 상처에 대한 늦은 대답입니다. 글로벌 정치를 이해하려면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단지 무정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보이지 않도록.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시대를 응축한 존재들입니다. 그들 각각의 맥락, 가족 내면의 상처, 받아온 교리, 마음속에 잠든 분노,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행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세상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디지털북을 제작했습니다. 숭배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선수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경기의 진실을 꿰뚫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이 시대가 진부한 구호로 설명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올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깊은 사고, 의미 있는 의문, 경청의 태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새로움이나 통찰을 주었다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부가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힘이고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